계약관계를 통해서 사법적 법률관계를 이해해보자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두 번째 강의의 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던 갑은 아파트 시세가 하락을 하자 이를 처분하고자 매도가 10억 원으로 하여 중개사 사무실을 냈다가 자기 매물을 내놨습니다. 을은 마침 교육 요건이나 가치 상승을 전망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했고, 여러모로 알아보던 중에 갑에 갖고 있는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지만은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하여 일단 흥정을 하기로 하고 갑과 만나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내용에서 A의 내용은 갑이라는 자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시세 하락을 걱정하고 있죠. 시세 하락을 걱정하고 있고 이 기회에 처분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을 먹고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 매물로 내놓았다. 이랬습니다. 물론 이 안에가 이제 공인중개사인 병이라는 사람이 가운데 끼어 있죠. 매물로 내놨고, 여기에 대해서 을이라는 자가 중개사의 가운데 이제 거간이라 그러죠. 거래 교섭을 통해서 알아보았더니 이게 자기가 평소에 찾는 것, 즉 이쪽에서는 합군이 좋다, 또 이쪽에서는 시세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고자 합니다. 매수하고자 하고, 그런데 가격이 조금 마음에 안 든 겁니다. 10억이면 비싸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가서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보죠. 갑과 을은 교섭 과정에서 을이 제시한 9억 원의 매매 가격을 정하되, 을은 9억 원으로 매매 가격을 제시했네요. 그렇죠. 원래 첫 번째 A 단계에서는 원래 갑은 지금 10억을 요구했는데 10억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을이 제시를 한 것이 9억입니다. 9억을 제시합니다. 9억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으로 정하되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갑의 양도세 부담을 덜고자 8억 원으로 하자는 겁니다. 계약서를 쓸 때.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8억 원으로 기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국세청을 속일 수가 있죠. 그래서 8억 원에 해당되는 양도세만 내지 9억 원에 해당되는 양도세는 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9천만 원은 계약 당일날 주고 3억 1천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15일 후에 지급하며 잔금 5억 원, 그러니까 원래 9억 원이기 때문에 잔금 5억 원이 되겠죠. 5억 원은 1월 후에 지급하는 것, 계약일로부터 1월 후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물론 계약서 내용에는 대금은 얼마예요? 8억이죠. 이게 내용은 자기들끼리 합의 본 것은 이 내용이지만 계약서에는 8억으로 쓰기로 하고, 아시겠죠? 이렇게 썼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8억으로 기재를 하되 이들 간의 이제 속내, 다시 말해서 이면계약에는 계약서의 내용과 이면계약에는 9억이고 계약서상으로는 8억이고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해결을 해보십시다. 제가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두 상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죠. 계약. 흔히 말하는 계약이다. 계약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계약이라는 단어를 내놓는 이유가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서의 계약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약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민법 총칙에서 배우게 되는 법률행위 개념과 의사표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법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계약부터 한번 끄집어 드려버린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삽니다. 지난 토요일 날도 여쭤봤습니다. 그때 안 보이신 분들에게 여쭤볼까요? 뒤에 분이요.
지난 토요일 안 오셨죠?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이게 정답을 바로 알 텐데. 지난 토요일 안 오셨어요? 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몇 건 계약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여기 오시면서. 안 하셨어요? 예. 걸어오셨습니까?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예. 그럼 오늘 아침에 적어도 어떤 계약은 안 하실 수도 있었겠네요. 자동차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십니까? 어제는 계약을 몇 건 하셨습니까? 예, 여쭤보는 거예요. 어제는 계약 몇 건 하셨습니까? 그제는 몇 건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이마트 그런데 안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계약 한 건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물건을 한 번도 사고 판 적이 없고, 한 번도 택시를 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버스를 타본 적이 없고. 했어요? 물건 사고 파셨네요. 판 건 모르겠는데 사긴 하셨네요. 예. 바로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현실 매매. 현실 매매. 우리가 흔히 계약이라고 말을 할 때와 우리 일상에서 빨리 계약으로 여러분이 지지 않는 현실적인 매매를 봅시다. 이걸 현실 매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이 의식 속에서 갖고 있는 부동산 매매처럼 이 부동산 매매는 자주 하진 않죠. 근데 이걸 할 때는 계약서란 걸 쓰죠. 그렇죠. 계약서 작성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현실 매매하면서 여러분이 이마트 가셔서 운동 한 컬레 사신다든가 배추 몇 포기 가져오실 때 혹시 계약서 쓰십니까?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약이라는 인식을 못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법이 필요한 것은 분쟁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법이 필요할 때 우리가 법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분쟁이 벌어졌을 때예요. 자, 이마트에서 여러분이 배추 2포기를 사왔습니다. 집에 와서 일단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겉절이로 담으려고 배추를 딱 열어봤더니 말 그대로 겉만 있고 속은 썩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반품 밖으로 가시죠. 그랬더니 이마트 측에서 그럽니다. 저희가 판 거 아닌데요. 왜 안 팔아? 하고 딱 영수증 내보입니다. 딱 그랬더니 저희들이 보관할 때는 안 썩었는데 갖고 가시면서 썩었습니다.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던져요 그냥? 성질대로 배추 던지고 멱살 휘어잡고 그래요? 파는 캐시어가 뭔 잘못이 있다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 순간에 그 어떤 마음이냐,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할까, 하다못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나 손해 받아내야 돼? 이런 생각 안 하실까요? 하죠. 돈을 내달라고 요구를 하고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거 어떻습니까? 벌써 법적인 권리 분쟁이 의식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관계예요? 법률 관계입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는 현실적인 매매 과정에서도 분쟁이 벌어지면 법률 관계라는 것이 딱 떠오르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것이 계약이냐라는 걸 봅시다. 우리가 이마트에서 특정한 회사를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이마트에서 배추를 샀다. 이 샀다 과정을 볼까요? 첫째, 이마트가 어떤 행동을 보인가 보겠습니다. 먼저 배추를, 이렇게 생긴 배추를 포장을 하죠. 그것도 이쁘게 맵으로 싸가지고 그것도 딱 가져가기 좋게 반으로 쪼개서 포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스티커를 붙이죠. 포기당 800원 이렇게. 근데 저녁쯤 가면은 지금부터 10분 이내에 포기당 800원짜리 반으로 줄여서 400원입니다 하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인간 어떻게 잘 알아? 저도 장 잘 봐요. 혼자 사는 인간은 장도 잘 봅니다. 그래서 8시 반쯤 가야 그때 싸게 사요. 도나스 같은 거. 그렇잖아요. 피자도 12,000원짜리 8,500원에 팔던데? 어제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뭡니까? 호객을 하면서 나한테 살 것을 권유하죠. 그렇게 설사 호객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800원에 팔겠다고 스티커를 붙이고 이걸 진열장에다가 진열을 해둡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고객은 어떻습니까? 고객은
이것저것 고르다가 야, 이 정도면 그래도 쓸만하네 하고 들고 가죠. 들고 가서 내놓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겠다는, 그쪽에서 이마트 측에서 팔겠다는 의욕을 보였고, 나는 어떻습니까? 사겠다는 내용을, 의욕을 보였죠. 서로 사고 팔고에 대해서 이쪽은 팔고 이쪽은 사고 대한 의욕을 보이면서 그들은 명백하게 그들 사이에서 대놓고 약속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마트 가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선전했고, 나도 그 선전을 믿고 가서 나는 물건을 구매하는 약속의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속은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약속,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걸고 한 약속처럼 보이지만은 이 약속을 그럴듯한 말로 하면 이건 합의입니다. 합의. 그렇게 하자고 서로가 합의를 봤던 거죠. 전체 사회 질서에서.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방금 자판기 갔다 오셨죠? 자동 판매 가서 갔다 오셨죠? 얼마 줬습니까? 300원요? 200원짜리 드시지. 자판기 한번 볼까요? 자판기를 설치한 원장님이 자판기에다가 커피를 넣죠. 커피 넣어놓고 커피에다가 300원 썼습니다. 또 어떤 건 또 200원짜리도 쓰고, 또 우리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팜 떨어졌음 없음 쓰고 말입니다. 자, 근데 딱 보니까 자판기를 설치했다는 것은 팔겠다 그 말이죠. 얼마에? 300원에. 조금 질 떨어진 건 200원에. 제가 생각할 땐 그 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자판기 커피가 거기서 거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원이네? 300원이 하고 돈 넣었죠. 그러면 눌렀어요. 근데 얘가 몸을 부르르 떨더니 커브도 안 나오고 물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바로 원장님한테 오잖아요. 와가지고 커브 안 나오고 물만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장님이 걔가 몸만 원래 부르르 떨어요. 그럼 당신은 운이야?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렇게 안 나올까요? 원장님 부랴부랴 가가지고 이거 잘못됐네 털어주고 당장 200원 내주잖아. 한 번 더 해보시라고. 왠지 그 사람이 더 이쁘면 200원 갖고 그냥 하나 뽑아주고 테스터기 누르고. 어떻습니까?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분쟁이 딱 뭔가 이행, 불이행이 되는 순간에 나는 내 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이것도 어떻습니까? 300원에 팔겠다, 200원에 팔겠다고 제안을 했죠. 나는 이 제안을 통해서 나라는 고객은 어때요? 그걸 신뢰하고 돈 넣고 승낙을 했던 겁니다. 난 사겠다라고. 어때요? 또 합의 온 거죠.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약속은 참 많이 합니다. 천안역에 만나서 광덕상인가 광교상인가 어디 놀러 갑시다. 이런 약속도 하고 약속을 하죠. 근데 그 약속이 우리가 첫 시간에 본 것처럼 약속이 깨졌다라고 했을 때 이 인간을 집어넣어 아니면 하다못해 손해배상이나 요구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그럴 때는 단순한 약속에 불과합니다. 그건 법적 구속감이 없다 그랬죠. 그러나 작은 구속이라도 내가 내 돈 가져간 거 도로내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벌써 법적인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고 200원 포기하고 마라. 그렇지만 200원이 2억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가 안 되죠. 돈의 가치가 있겠지만은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범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5만원 빌려주면서 야 너 이자 5만원의 이자 한 달에 갚으면 5만 1,000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 빌려주면서 원금만 갚아라 제발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건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이지만은 적어도 그 관계에서 돈을 내가 빌려줬던 걸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어떤 관계예요? 전부 다 빌려주라 요구하고, 그럼 언제 갚을 건데 물어보고 차츰차츰 갚아라고 빌려주고, 이것들은 하나의 약속의 과정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약속이 법적인 구속관계에 있게 되면 법적인 의미로서의 멋있는 말을 붙일 때 우리는 그걸 계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법적인 구속감을 못 느낄 때는요, 그냥 약속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래 계약은 약속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한다. 너 어떻게 할래? 나도 좋아. 그렇게 해주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서로가 책임을 법적으로 질 만한 것들이 아니면은요, 계약이라 안 부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질 만한 것이면 뭐라 불러요? 그때는 계약이라 부르는 겁니다. 법에서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현실 매매는 전부 다 계약입니다. 택시를 타시는 것. 마찬가지죠. 택시를 탔는데 여러분이 왜 분쟁을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쌍용동에 있는 여기 이부자리 앞으로 와주십시오. 쌍용동 여기 전화구 앞으로 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인간을 딱 보니까 택시가 뒤에 탄 명의진을 봤더니 서울서 온 녀석이야. 그랬더니 터미널로 돌아와서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딱 와서 보니까 12,500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아닌 것 같잖아. 그럴 때 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여러분 택시 타다가 합승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려면 버스 타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친해지면 드릴 말씀인데, 우리 학원에 도성욱 교수님이 계십니다. 엊그제 베스트 드레스 제일 멋있게 생긴 분이, 그분이 택시를 한번 탔더니 택시기사가 8번을 합성을 하더랍니다.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요. 저랑 한 20년직인데, 전 형님으로 모시는 20년직인데, 그래서 그분이 어쩐 줄 아십니까? 택시기사한테 당시에 20년 전에 토큰을 하나 딱 주고 내린 겁니다. 택시기사 보고 택시비가 서울 북한현동에서부터 신림동까지 택시를 탔는데 8번인가 9번 합승을 하니까 신림동역에 딱 와가지고는 토큰을 하나 딱 주고 내린 거예요. 바로 분쟁이 벌어지죠. 이런 인간이 다 있냐. 난 버스 탄 거, 택시 탄 거 아니야? 난 버스 탔어요. 토큰 준 거 맞지 않아? 하고 이제 싸움을 건 거죠. 그 현장에 제가 이제 파출소까지 간 현장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그래봐야 택시기사가 지죠. 합승 때문에 금지되어 있었으니까. 바로 이러한 의식이 이제 법률적 의식이에요. 어떻습니까? 다 계약이죠. 자, 여러분은 오늘 또 계약을 했고 계약에 대한 이행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 거냐? 우리 원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이러고 오셨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원장님이 오늘 명유진이가 첫 강의입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을 겁니다. 돈을 받든 안 받든.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돈을 받든 안 받든 오라고 했습니다. 왔어요. 그랬더니 명유진이가 안 나타나고 여기 나타나지 않고 전혀 엉뚱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법 이야기는 안 하고 헛소리만 하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실까요?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학원이 다 있어. 장난쳐 지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수강계약을 안 하셨으면 안 가고 마라 하겠지만, 만약에 수강계약을 했다면요, 돈 내놔 이럴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뭘 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계약을 안 했습니다. 저는 원장님과 한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원장님과 한 계약에 대해서 이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관계를 나중에 여러분과 배울 건데, 이 행위를 사실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장님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 도중에 우리 학원의 강사들이 어떻고 저렇고 했더니,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수강계약을 끊으십시오 라고 표현을 할 때, 나중에 여러분이 수강증을 끊고 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또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당연히 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예요? 법적인 관계가 접어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현실 매매에서 이것도 계약이고, 현실 매매도 계약이며,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는 것, 택시를 타는 것,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 전부 다 뭐다? 계약이다. 그건 약속된 행위이고, 그 약속된 행위가 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부 계약이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요, 계약서 안 썼잖아요. 계약서 안 썼는데도 계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했다는 것이 분쟁이 벌어졌을 때 그 분쟁이 양자의 의미가 서로의 말하는, 분쟁이라는 건 말이 다르잖아요.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다름을 어떤 자가 자기 말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보이는 징표입니다. 증거자료라고요.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안 써도 계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 돈 100만 원 빌려주실 때 차용증서 쓰십니까? 안 쓰시죠? 안 썼다고 해서 나중에 받을 권리가 없습니까? 받을 권리가 생기잖아요. 차용증서나 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나한테 법적인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법적인 권리가 생겼다면 무슨 관계? 법률 관계고, 법률 관계에서 있는 약속은 뭐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봤던 갑과 을 사이에서 양평에 있는 200평 땅을 팔려고 의도를 보였더니 을이라는 자가 너희가 사겠다 강력하게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그럼 나 너한테 팔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문제는 이제 대금을 정하지 않은 게 문제인데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를 봅시다. 이 단계에는 계약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 봤던 내용 중에서는 이쪽에서는 10억에 팔려고 제안 내놨고 이쪽에서는 가격이 비싸다, 그러니까 교섭을 한번 진행해 보겠다 하고 나타났죠. 서로 어떤 욕구들은 있었지만 이 욕구들이 상대방에게 보여지거나 합의 본 적이 없죠. 어떤가요? 아직 계약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자 하는 것은 계약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계약 단계에 이르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의 지금 생각만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상황에서는 계약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봅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들 사이에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왜요? 계약 썼다고 했으니까. 계약은 했는데, 계약서에는 8억을 적었고요. 그들이 합의 본 건 9억입니다. 그럼 또 분쟁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계약서에는 8억 적었어요. 근데 그들이 굳게 약속하기는 뭘 했습니까? 9억을 약속했죠. 이제, 중도금 입금하고 잔금 치를 때쯤 딱 보니까 을이 생각을 합니다. 야, 계약서에는 8억이잖아. 1억 떼먹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만 입금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도금까지 포함시켜서 8억만 입금을 딱 해요. 여러분이 갑이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1억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까? 있죠. 단지 을은 나는 8억이다 라고 오리발 내겠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갑의 입장에서는 증거를 찾아야 되겠죠. 9억에 합의봤다는 증거를. 그래야 분쟁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내가 설사 양도세 줄 거 다 주더라도 나 기회 이 녀석한테 1억 받아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증거를 찾아야죠. 여러분 1억 포기하실래요? 증거 찾아야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누가 있을까요? 이면계약서도 있을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입장이라면 이런 계약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제 갑 같은 사람이 당신 그 이야기 들었잖아. 만약에 저도 못 들었는데 그러면요,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털어버린다고요. 어떻게 털느냐? 관할관청에 이제 진정서 넣고 난리가 나죠. 그럼 다운계약 쓰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썼다는 이유로 여러분 이렇게가 어렵게 공부하는 거 전부 다 자격 박탈되고 난리 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전긍긍하는 거죠.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봐보십시오. 계약서는 증거 자료에 불과할 뿐이지 그들이 합의 본 건 9억에 맞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드리겠다면 판사는요, 9억에 합의 봤으니까 1억 줘라 그러겠죠. 아까 공법적 질서에서 그렇지만 니네들 이명계약에 있으니까 법이 뭐 이행 강제금 내고 벌금 매기고 그건 공법적 부분이고, 사법적으로 여러분 그 갑과 을 사이에서는 어때요? 9억 합의 봤으면 9억 줘야지. 이제 공법과 사법 구별할 줄 아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그들이 계약서를 썼다는 것 자체만이 계약이 아니고 계약서와 상관없이 그들이 합의를 봐버리면 그것이 곧 계약이 된다, 그거예요. 이제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보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계약의 의미예요. 계약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법적으로 권리 의무를 갖고자 하는 법적인 약속입니다.
이 계약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를 이루어서 성립, 그건 필요 없고, 그건 속된 말로 말하면 그냥 화장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껴야 될 것은 뭐냐? 계약은 뭐다? 약속이다. 이 약속이 어떤 의미의 약속이다?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법적 의미를 갖는 그러한 약속. 이걸 가르쳐 우리는 뭐라 부른다? 계약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내용을 봤더니 방금 대표적으로 계약의 의미를 보니까 계약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 이거 필수적인 거 아니다. 이거 확인했죠? 그러면 한쪽에서 제안을 했고 한쪽에서 승낙을 하고 합의를 봐버리면 계약이 돼버리죠. 이것을 승낙으로, 청약을 했더니 승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낙으로 성립하는 것이 계약이다. 이걸 가르쳐서 승자 딱 지우고 낙, 성립한다. 낙성 계약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계약이 거의 대부분이 낙성 계약입니다. 낙성 계약. 낙성이란 말이 뭡니까? 제안을 했더니 승낙만 해버리면 바로 계약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조금 비교되는 것이 요물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물계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물건을 내놓고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물건을 안 가져오면 계약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물건을 안 가져오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에게 집을 보여줍니다. 아파트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좋네요 말을 하고, 이쪽에서는 2억입니다 라고 제안을 했더니 이쪽에서는 1억 9천에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그랬더니 에이 그러지 말고 가운데 1억 9천 500으로 자릅시다. 이렇게 합의를 보니까 약속한 대로 이제 돈 주고 나중에 돈 다 받을 무렵에 서류 받아오죠. 어때요? 계약할 당시 집을 먼저 매수인에게 탁 건네주나요? 안 건네주잖아요. 집을 보긴 하지만 그걸 건네주면서 계약이 시작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물건을 건네주는 건 아니죠. 그냥 제안했더니 승낙만 하면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안에 보면은 우리가 계약금 건다고 한번 보시죠. 계약금을 걸기도 하죠. 1억 9,500이니까 1,950만원, 이른바 속된 말로 10%, 1,950만원, 950만원. 보통 이게 계약금인데 반드시 10%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1억 9,500 딱 했더니 제가 계약금 가져온 것은 얼마 계약금 가져오셨어요? 그랬더니 예 가져왔는데 1,000만 원밖에 못 가져왔네요. 그거라도 합시다. 이렇게 하죠. 그럼 어때요? 계약금을 그거라도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죠. 고맙습니다. 이걸 하죠. 합의 봐버리죠. 어때요? 계약금 내거는 것도 계약입니다. 중도금 언제 정할까요? 보름 후에 하기로 하고, 잔금은 그로부터 또 보름 후에, 한 달 후에 하기로 하고, 잔금 넘겨줄 때 서류 가져오셔야 됩니다. 예, 가져오죠. 서로가 제안하고 약속하고 제안하고 약속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일련의 과정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아파트나 토지를 산다 판다 할 때, 이 매매계약 같은 경우 할 때도 그냥 매매계약을, 이렇게 부동산 물건 같은 경우에 매매계약 하나로 끝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계약금을 얼마나 할 것인지 합의도 보고, 중도금 얼마 언제 입금시킬 것인지 합의도 보고, 잔금 주면서 서류 넘겨달라고 합의 보고, 어때요? 계약이 계속 연결이 되죠. 여러 가지 계약이 묶어져서 우리가 흔히 보는 하나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전체 계약 중에는 작은 계약들이 들어있죠. 왜 작은 계약이라고 합니까? 작은 합의들을 하잖아요. 작은 합의들. 중도금 줄 날짜에 안 줬다. 그러면 약속 위반이잖아요. 그게 곧 계약 위반이에요. 중도금 지급 약속 위반. 잔금 줄 날짜에 잔금 안 준다. 그것도 역시 약속 위반, 즉 계약 위반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자꾸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것, 우리가 막연하게 부동산 매매 계약 하나인 것 줄 알았더니 그 속에는 여러 개의 합의들이 들어있더라. 아시겠어요? 여러 들의 합의. 그것도 뭐다?
계약이에요. 그럼 전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우리는 주된 계약이라 한다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종된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주된 것과 종된 것을 지금 이렇게 구별해 놓고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강의가 들어갈 때 뭐 계약을 끝낼 수 있는 해지의 이유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눌 때 주된 계약입니까? 종된 계약입니까? 이런 것들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겠지만은 지금은 계약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떨 때는 여러 개의 계약이 묶어져서 하나를 이루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이거 한번 봅시다. 계약금. 이제 계약금을 내걸고 이것도 합의. 이것도 계약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느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가져왔습니까? 그랬더니 계약금은 한 일주일 후쯤 들면 안 될까? 그러면 여러분 계약 바로 하실랍니까? 안 하죠. 계약금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약금 계약만큼은요. 계약금을 내놓고 시작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계약금 계약은 물건을 내놓고 시작을 하죠. 속된 말로 돈 내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물건이 요구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 계약을 뭐라 부를까요? 요물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계약은 청약을 했더니 제안을 했더니 승낙하면 이루어지지만 그런 것 중에서도 계약금을 걸고 시작한다든가 보증금을 걸고 시작하는 것, 이 계약금 계약이나 보증금 계약 같은 경우 이 작은 계약 이것은 요물 계약인 것이 맞습니다. 요물이란 말의 뜻이 뭐다? 물건이 요구된다. 지금 외울 건 아니에요. 외울 건 아니고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의 계약은 뭐다? 제안을 했더니 지금 청약이라는 말을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제안을 했더니 그 제안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합의를 이루게 되면 그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대부분의 계약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계약서의 작성이 증거로 쓰는 자료가 되지만 계약을 만드는데 계약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계약은 낙선 계약이라는 의미, 청약과 승낙, 제안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본 것이에요. 그래서 계약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성립하는 과정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제안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다음에 승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교과서에는 이 약속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일상언어로 제안한다, 일상어로 제안한다 하고 또 보통 일상어로도 승낙한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것을 법률 용어로는 이 제안을 약속을 청한다 해서 청약이라고 부르고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것을 승낙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매도인만 청약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매수인만 청약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청약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위해서 먼저 제안하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적지 마세요. 그냥 듣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또는 두 달 동안 이것들을 차츰차츰 체득해 나갈 겁니다. 이 속에는 어려운 말이 많이 들어있어요. 일단 우리 일상어로 먼저 제안하는 말, 뭘 하기 위해서? 계약하기 위해서 먼저 제안하는 말, 이게 청약이에요. 그랬더니 승낙은 그 청약에 대해서 대답하는 언어입니다. 대답하는 것, 즉 수긍의 인정의 대답을 하는 것,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승낙입니다. 일상으로 말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을에게. 제 여동생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그 여동생이 작년에 시집을 갔습니다. 작년에 시집 갔다 해서 꼬마가 아니고 34살에 시집을 갔어요. 막내 여동생이. 저하고 10년 차이가 나는데. 좀 늦었죠. 근데 요즘 애들은 좀 늦어요. 예. 그 녀석이 7살 때 이야기입니다. 7살 때. 예. 7살에 8살쯤 됐겠네요. 저희 집에, 저는 시골 집에가, 시골이라서 아주 깡촌은 아니고 도시인데, 좀 서울이 아니면 다 시골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집이 조금 넓습니다. 넓어서
강아지를 키웠는데 아버님 친구분으로부터 당시에는 불법이지만 어떻게 숨겨가지고 온 진돗개 2마리가 있었습니다. 진돗개가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그때 당시 애들한테 한참 인기가 있었던 만화가 뭐였냐면 파파 스머프였어요. 네. 그 파파 스머프의 스머프들 이름 다 기억하세요? 네, 용감이, 삐, 대장이 뭐 이런 애입니다. 그 녀석들 이름을 다 붙였어요. 강아지 새끼한테, 진돗개 새끼들한테. 어머님이 도저히 못 키우겠는 거야. 왜냐면 이 녀석들은 막 은가를 누고 막 다니고 난리가 나니까. 쟤들 갖다 팔아!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이 진실인 줄 알고, 제 여동생이 셋인데 둘째하고 셋째 막내가 그걸 대하라 그러죠. 고무대하 했다. 그걸 걔들을 강아지 새끼를 딱 들고 시장가로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 이야기. 제 여동생이 갑이라면 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동생이 일단 제일 삐약삐약 그랬던 삐라고 하는 강아지, 작은 거, 이걸 사세요.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장에서 야 강아지 이쁘다. 아니야 나 얘 말고 큰 거, 곰처럼 생긴 녀석이 있었는데 그 용감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녀석을 살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말이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말을 쉽게 하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강아지 사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대답합니다. 살게. 근데 항상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네 송아지. 어디에 계약이 이루어졌나요?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여러분이 안 이루어졌다 느끼는 건 뭡니까? 바로 내용의 합치를 못했다고 말입니다. 강아지 사세요 그랬으면 네 강아지 살게 그래야 했는데 송아지 살게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즉 내용의 일치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내용의 일치가 있어야 계약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제 제 여동생의 이야기인데 또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우리 용감이 사주세요 했더니 이쁘다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병 아저씨가 내가 살게. 얼마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동생이 뭐예요? 아저씨한테는 안 팔아요 그랬어요. 근데 강아지 사세요라고 했더니 이쪽에서 살게 그랬죠. 강아지. 계약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팔겠다 해도 사겠다 대답했잖아. 안 이루어졌나요? 왜요? 갑이 팔고자 하는 의리죠. 의리잖아요. 왜 나한테 안 파는데 했더니 아저씨는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가지고 갈라 그래고 우리 강아지 안 돼 도로 줘요. 뭐 결국은 한 마리도 못 팔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녀석들 다 키웠는데 나중에 집에 난장판이 됐어요. 다 키워가지고. 어찌됐든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갑이 팔고자 하는 사람이 을이었다면 을이 대답이 나와야 되죠. 병이 대답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승낙이 아니죠. 이것은 내가 사볼게라는 제안, 또 다른 제안이죠.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그럼 아저씨라도 사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계약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냥 반드시 매도인만 청약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먼저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약의 의사가 있는 사람이 먼저 제안을 할 때 그 제안 자체가 청약이 되는 것이죠. 갑은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을은 아무 말도 않고 있다. 이런 승낙이 없었죠. 이제 갑은 병에게 청약을 안 했지만은 병이 내가 살게 라고 청약을 하면 이것은 승낙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사겠다는 제안이죠. 그 제안이 들어오니까 아저씨가 사세요 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그때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우리는 계약의 성립의 과정에서 뭘 보고 있는 거냐?
바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내용의 합치를 이루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합치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주관적 합치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사람이 일치해야 되고 내가 팔려고 한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대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만 지금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계약법이라는 법을 배울 때 내용을 바꿨다 뭐 이럴 때는 새로운 청약이 되지 승낙이 아니다 이런 식의 법 조문 내용도 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조문 내용을 떠나서 감각적으로 익히시라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보여지는 일들이죠 이게.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 청약과 승낙은 내용의 합치를 이루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람의 합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당사자의 합치 또는 주관적 합치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는 것이 여러분 두 번째 강의에 있어서의 마지막 부분에가 이 말을 쓰고 있죠. 그만에 보니까 청약과 청약의 유인, 승낙의 개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걸 보기 이전에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사가 당사자가 일치가 되고 내용도 일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